이게 만약에 정말 전개가 되면 금리 피봇은 물론이고요. 말 그대로 경제 위기급으로 또 갈 수 있죠. 자, 실장님 요즘에 이제 유튜브 많은 채널들 출연하시면서 이제 가난, 2023년 우리가 모두가 좀 더 지금보다 더 가난해진다 이런 영상 썸네일들이 많던데 2023년 우리가 정말 모두 다 가난해지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경제를 구성하는 3대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인데 기업도 가난해지고 정부도 가난해지고 가계도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이고요. 가계가 평균적으로 다 가난해지는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가난해지는 거죠. 그쵸? 과거 대비. 맞아요. 그 의미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두가 진짜 절대적으로 가난해진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보여드리고 이미 그래프를 제시했던 건데 그 전에 제시했던 것보다는 아마 2분기 정도 업데이트 됐을 겁니다. 처분 가능 소득.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임금 근로자라고 한다면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처분 가능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뭐 국민연금이나 여러분 뭐 세금 뭐 이런 거 다 빠져나가죠. 사대보험 뭐 이런 거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고 남은 돈, 그러니까 실제 이걸 소비로 이용할 수 있는 소득, 그게 처분 가능 소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통장에 찍히는 기준이 명목 소득 기준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소득, 그게 실질 소득이에요. 왜냐하면 명목 소득이라고 해서 계속 물가가 치솟으니까 물건의 개수가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초코파이 가격이 오르는데 초코파이 같은 100만 원으로 초코파이 그전에는 10개 사 먹다가 지금은 같은 100만 원으로 초코파이 50개밖에 못 사 먹는 느낌인 거죠. 그게 실질 소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21년 전까지만 해도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이 붙어 다녔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그렇게 안 높았어요. 근데 물가 상승세가 실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명목과 실질의 격차가 벌어져요. 벌어지더니 지난번에도 나와서 뭐 25만 원 정도까지 벌어졌다라고 좀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31만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계속 벌어지죠. 근데 벌어지는 게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안타깝게도 22년 3분기 명목 소득이 소득의 절대액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소득도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도 좀 위축되고 있고요. 뭐 고용 근로 시간이 단축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명목 소득 자체가 줄었고요. 근데 명목 소득 줄어드는 기울기보다 실질 소득 줄어드는 기울기가 더 빠르죠. 이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그래요.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줄어서 이 둘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죠.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나름 유지된다 하더라도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한 31만 원 정도의 격차가 났다. 이거는 가구당 평균 소득 개념입니다. 가구 평균 소득이 이 정도 되니까 평균 소득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31만 원 정도의 격차가 벌어진 거니까 소득이 나름 나는 유지되고 있다 해도 사실 더 가난해진 것이고 소득이 오히려 한 20만 원, 30만 원 늘어났을지라도 1만 원 포인트가 줄어든 거죠. 굳이 따지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가계가 가난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할 여력이 실질 소비가 이렇게 줄죠. 실질 소비가 계속 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소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여요. 소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면 당연히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가계에게도 어려운데 근데 제가 여기서는 우리 아마 지난부에 나갔을 텐데 뭘 얘기했어요? 이자 상환 부담을 얘기했죠. 그렇죠. 여기에 이자 상환 부담까지 가중되니까 가계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국면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런 국면에서 기업들도 같이 기업의 경제 3대 주체 역할이 뭡니까? 생산의 주체잖아요. 그렇죠. 기업은 생산의 주체, 가계는 소비의 주체. 근데 생산의 주체 입장에서 생산해서 어디다 팝니까? 소비자한테 가게한테 팔잖아요. 뭐 그럼 나머지는 어디다 팔아요? 수출이잖아요. 그럼 소비도 어렵고 수출도 어려우면 기업들이 어떻게 생산을 많이 합니까? 기업들도 어려운 거죠. 실장님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현장의 목소리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자주 들을 텐데 기업은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힘든 거죠? 가게가 힘든 건 보여주셨고 기업은 정말 힘듭니다. 기업은요 당장 저도 정말 오늘도 뭐 그룹사를 만났고 했지만 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는 그 질문의 컨셉이 뭐 어떤 사업 영역을 정리를 할까요? 라든가 뭐 어떻게 이게 허리띠를 졸라맬까? 어떤 것을 좀 지출을 막을까? 교육비 지출이라든가 R&D 지출 이런 걸 우선적으로 막아요. 왜냐하면 교육비나 R&D 지출 뭐 이런 것들이
뭐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하는 거니까 이 위기 경영 상황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많이들 해요. 네. 그런 관점에서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의 심리가 꺾여 나가니까 기업들도 투자하고자 하지 않아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100 밑으로 80 밑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요, 이 그래프는 제가 김작가 TV에서 처음 보여드리는데 이 재고율과 가동률, 제조업들의 그 제조업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데 보시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업의 재고가 IMF 외환위기 때 막 쌓이죠. 재고가 쌓입니다. 왜? 안 팔리니까. 역시 금융위기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 이게 막 쌓이죠.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역시 팬데믹 위기 2020년에도 막 쌓이죠. 근데 최근에도 그런 위기급은 아닌데 쌓이죠. 네. 재고가 많이, 절대적으로도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비교해 보시면. 그 다음 가동률입니다. 재고가 쌓여 있으니까 공장 가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죠. 공장 가동이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도 제조업 가동률이 이렇게 많이 꺾이죠. 20년 팬데믹 때도 꺾이죠. 지금도 막 꺾여 들어가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보세요. 재고는 쌓이고 공장 가동을 멈추면 그 다음 수순이 뭘까요? 인력. 재고가 쌓여 있고 안 팔리고 그러면 공장 가동을 줄이고 그러면 공장이 멈춰서 있으니까 공장에서 일하던 인력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 과정이 이 기업과 가게가 서로 주고받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또 가게가 명목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아까 제가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걸 좀 강조했었잖아요. 근데 또 하물며 우리 지난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이게 15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입니다. 제가 지정한 게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15대 주력 수출 품목이에요. 예를 들면 반도체가 1위인데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19.9%를 차지해요. 거의 20%에 육박하고요. 석유 제품, 자동차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에요. 이 15대를 다 합하면 70%를 무조건 넘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대략 80% 가깝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수출 품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반도체 무너지죠. 10월에도 마이너스, 11월에도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석유화학, 선박, 보시면 철강, 이 스마트폰이 무선통신기기라고 합니다. 무선통신기기, 내구재,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컴퓨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이오 헬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 국면에 굳이 내구재를 바꿔야 돼? 하는 거. 내구재는 듀러블 굿이라고 해서 이미 2년, 3년 이상 쓸 수 있는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부족해도 그냥 쓰자. 나중에 바꾸자. 좀 이 어려운 국면을 지나고 바꾸자. 이런 거고, 두 번째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품목들이 기업들의 투자 품목이에요. 기업들이 설비 투자 용량을 줄인다든가, 우리 뭐 지금 해운 물류비도 싸지는데 굳이 선박 사가지고 해운 서비스 해야 되겠어? 추가적으로 해운 서비스 할 필요가 있겠어? 선박 매출이 줄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구재 수요가 줄고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주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수요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징후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율, 가동률, 수출,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소비, 소매 판매 이게 좋지도 않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좀 서프라이즈 한 가지가 또 미국의 소매 판매액이었는데 소매 판매액 증감률이 전월 대비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2% 정도, 요 정도만 빠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0.6%로 추가적인 더 하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GDP에서 60%가 소비예요. 미국 경제에서 GDP의 약 70%가 소비예요. 근데 소비 판매가 무너지고 전반적으로 수출입이 별로 안 좋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은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어려운 걸 어렵다고 하는 건데 그냥 마치 이게 뭐 없는 것을 막 조장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겨낼까를 생각하자는 근데 거죠. 자동차는 좋은 건가요? 세 번째. 자동차는 플러스입니다. 10월, 11월. 미국 문제가 있었고 미국 전기차 문제도 있었지만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1년 기준으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수출 품목 같은 것도 또 유망했고 미국이 아닌 다른 유럽이나 그 밖의 나라들로 전기차 수출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럼 전체 큰 틀에서 보시면 자동차 수출이 당장 좀 위협적이다 이렇게 판단 내려지진 않습니다.
자, 아래 공포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말씀하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아래 공포를 뜻하는 그 표현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죠. 장기 금리가 높은 게 사실 당연한 거라고 보통 볼 수 있겠죠. 네. 저한테 돈을 빌려준다고도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갚는다, 내일 갚는다. 네. 제가 1억을 빌립니다. 네. 내일 갚아요. 그러면 이자 받으실래요? 아니, 조금만. 내일 갚는데 내일은 그냥 안 받아도 되죠. 네? 술 한 잔? 술 한 잔 1억. 근데 10년 후에 10년 후면 원금만큼 받아야 되겠네. 원금만 그런 거예요. 그 단적인 증거예요. 예,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당연히 높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요. 이상한 일이죠. 네. 그 이상한 일이 제가 알기로 최장 기간이에요. 지난 7월 7일 이 책 거의 마무리할 때쯤부터 네. 계속 여기에도 그래프가 똑같은 게 있는데 그때는 이 정도까지 최장 기간 연속 10월 초중순까지 이렇게 역전된 채 움직이는데 최근에는 역전이 된 채 더 움직이는데 격차마저 벌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단기 금리는 기본적으로 2년물 국채 금리는 기준 금리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장기 금리는 미국 경제 펀더멘탈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준 금리는 계속 올라가니까 인상되니까 이건 반영되듯이 올라가고요. 미국 경기 침체는 예고되다시피 하니까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상한 모습, 그래서 경기 침체 오겠다라는 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건데 매월 국제금융센터에서 글로벌 리스크 워치를 해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이제 매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데 경기 침체가 단연 1등이고요.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다 트리플 스타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그냥 100%다. 당연히 경기 침체 온다. 그레이트 리세션에 온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에 주는 영향은 가장 크다. 그리고 나머지 리스크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경기 침체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이렇게 자명하게 온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만 끝나면 좋겠어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전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랑 경제 위기, 요게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시청자분은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같은 걸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한 번만 딱 구분해서 명확한 개념 정리해 주시면. 자, 경제 위기는 V자로 충격이고, 경기 침체는 L자형으로 꺼지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날씨의 비유를 한다면 경제 위기는 폭풍우가 불어서 막 물에 잠기고 자동차가 막 이런 게 경제 위기급인 거고, 경기 침체는 근데 폭풍우가 올 때 감기는 안 걸려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오면 계속 보슬비에 옷을 젖어서 하루 종일 그래서 감기가 콜록콜록 걸려요. 그게 약간 경기 침체 같은 모습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겠고, 경제 위기는 그럼 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경제 위기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높아 보이진 그러나 않는다. 그런 위험이 고조되고는 있고요. 그런 경제 위기가 사실화되면 경기 침체보다 더 강한 게 올 수 있죠. 그게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시스템적 리스크예요. 기업 부도 건수 지수인데요. 부도 건수 지수가 영국이 이렇게 급격히 상승합니다. 프랑스도 안정화되는 듯 했다가 일본도 다시 올라갑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 프랑스도 갑자기 많이 올라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기업 부도 건수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부도 건수가 더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처럼 단기 CP 금리, 기업들의 단기 CP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업의 자금 조달이 녹록치 않다. 글로벌리 그렇다는 거예요. 글로벌리. 모든 국가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기업 부도 증감률. 그러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 기업 부도 증감률이 22년에는 21년보다 10% 증가했어요. 근데 23년에는 19% 증가해요. 글로벌리 봤을 때. 그 미국도 22년까지는 굳이 기업 부도가 증가하진 않는 느낌이었는데 23년에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영국하고 독일 급증하죠. 프랑스하고 영국 섞어서 설명드릴게요. 일본 급증하죠. 중국도 급증하죠.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 이 두 개를 설명드리면 22년에 이미 급증한 거예요. 51%나. 이미 급증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숫자적 급증세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22년에 기업 부도가 세상에 평소에는 1개인데 22년에 100개가 나타났어요. 근데 23년에도 120개로 그 높은 숫자가 유지돼요.
기저효과의 개념이에요. 이미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것도 상당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증가 속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2년에 급증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9%나 또 늘어난다? 그럼 굉장한 증가세예요. 유럽이 특히 위험한 거는.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IMF 경제전망 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만 이 높아진 물가 때문에 금리를 과감없이 높였고 이 높아진 금리 때문에 역습을 받는 그 영역들이 주로 선진국 영역이다. 선진국들이 시스템적 리스크가 부상합니다. 만약에 이게 많이 부상해서 이거 관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피벗이 가능한 몇 가지 전제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서 시스템적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다. 이게 만약에 정말 전개가 되면 금리 피벗은 물론이고요. 말 그대로 경제 위기급으로도 갈 수 있죠. 근데 이게 정말 경제 위기로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경기 침체만 머물지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내년 초에 좀 다시 설명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제 위험성 경고 측면에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실장님과는 또 2023년에 뵐 텐데 이제 2022년에 김작가 TV에서는 마지막이잖아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및 투자 조언 한마디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많이 찾아주시고 잘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올 한 해 잘 정리하시고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또 내년 잘 계획하셔서 어려운 국면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국면에 어떤 식으로 잘 대응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 영상들이 좀 참조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장님이 이제 출간하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 이 책까지 같이 보신다면 2023년 투자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강수 시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